8, 9월은 그냥 주식 안 하고 쉬시는 게 나아요. 나스닥 신고가 내주고 하니까 네, 너무 맞죠. 좋잖아요. 네.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너무 좋은 가격대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보는데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는 미국 주식을 하든 한국 주식을 하든 실업률이에요. 그것도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많은 분들이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 얘기에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안 꺾였던 이유는 너무 고용이 안정적이었어요. 8월 달에 그렇게 뭐 조정 안 오네 이럴 네.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의 나스닥 역사에서 1928년 이후로 왜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는 달이 왜 9월일까? 생각을 해놔야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살 때도 싸게 사는데 적당한 타이밍에 잘 사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지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제 전략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저희 오늘 박세익 대표이사님을 모셨는데 네.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8월 이후로 주가 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또 8, 9월장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들이 막 들려서요. 대표님 의견을 좀 먼저 네. 여쭤볼까요? 네. 제가 오면서 그래도 우리 한지영 연구원님 네. 얘기 다 들으면서 아,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네. 아, 늦게 오길 다행이다. 한 연구원님이 다 훑어주셨잖아요. 아, 저는 그냥 겉핥기만 한 거고 이제 네. 딥한 거는 저희 대표님께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표님이 듣고 네. 이 의견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나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이런 점들이 있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님 쭉 얘기를 보통은 저희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네네. 한 연구원님 같은 분 모셔가지고 한 번씩 월간 전망이나 네네네.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 이렇게 8, 9월은 원래 계절적으로는 약간은 조정이 있었던 달인데 그렇죠. 네. 지금 잘 버티고 있어요. 그죠? 네, 맞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8월 달에 끔찍한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8월 5일 날에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8월 시작할 때 8월 1일부터 빠졌었잖아요. 그때랑 뭔가 비슷하게 뭐 고용 쇼크 나오고 이랬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작년과 같은 8월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네, 네. 예, 빠졌다가 거의 다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작년 8월에는 왜 그렇게 많이 빠졌었나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때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140불대에 있다가 90불까지 빠졌어요. 아, 네, 그 그리고- 100불이 깨졌었던 시절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일 잘 나가는 주식이 팔란티어잖아요. 네네네. 그때 팔란티어가 가격이 얼마였었냐면요. 21불 했었습니다. 그때 팔란티어가 29불 80센트 정도까지 갔던 주가가 21불이니까 33만 원이 2만 원이 되면 네. 33% 빠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8월 초의 조정은 꽤 큰 조정이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조정에 대해서 미리 대비만 하고 있으면 그런 조정이 정말 우리가 사고 싶은 미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작년 이 8월의 조정은 어떻게 시작됐었는가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면 그때 빠지고 나니까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수가 있고 이게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300조인지 3,000조인지 모르겠다. 실체 없는 두려움들도 있었죠. 저희가 그 그러면서 공포감을 야기시키면서 그때 당시에 8월 5일이 블랙 먼데이였었거든요. 우리나라 지수가 8% 이상 빠졌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제가 항상 보면 증시의 주식시장의 역사는 항상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지금 불과 1년 전인데 좀 가물가물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물가물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차트를 가져왔어요. 네. 예, 지금 차트 보시면 이게 작년 8월 달에 시장이 급락할 때의 모습이었었고요. 네. 지금 보시는 이 나스닥이 불과 7월 11일 날 18,600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18,600이 불과 이 8월 5일 날 얼마까지 빠지냐면 15,700까지 빠집니다. 많이 빠졌네, 진짜. 3,000포인트가 빠지게 돼요. 네. 지수 자체가 거의 15% 이상 빠지는데 종목별로는
우리가 보통 시장의 조정을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들 걱정을 안 하시는데 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빠질 거야. 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31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아주 주니어 시절 때부터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시장이 빠지는데 내 주식은 안 빠진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네, 항상 보면 내 주식도 많이 빠지더라고요. 아, 근데 왜 내 주식은 많이 빠질까? 아니 이렇게 좋은 주식이 왜 빠질까? 좋은 거 알기 때문에 헤지펀드나 슈퍼개미들이나 전부 다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레버리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400% 레버리지를 쓰고 있으면 25% 빠지면 깡통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저렇게 140불 하던 엔비디아가 90불까지 빠지고 팔란티어 같은 주식이 29불 80에서 왜 21불까지 빠지냐면 다 좋은 거 알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신용 잔고가 네. 저때 당시의 고점보다 지금 또 넘어서 있는 상황이죠. 작년 8월보다요. 네. 21조가 지금 넘어 있어 있는 상황이고. 아, 20도 넘어갔죠.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신용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마진 뎁 트레이딩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 마진 뎁 트레이딩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가 넘어요. 그게 미국도 거의 뭐 사상 최고치인가요? 그 마진 대비 네. 규모가? 지금 사상 최고치에 가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기서 뺨 때리면 울고 싶은 상황이에요. 울고 싶은 시장이 상황인데. 과열 상태라는 말씀이세요? 네. 네, 과열 상태고 레버리지도 많이 들어와 있고. 네, 네. 그래서 8월 달에 그렇게 뭐 조정 안 오네 이럴 네. 수가 있는데 작년 8월에서 우리가 이 조정에 빌미가 뭐였는지를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요 8월 2일 날 금요일 날 마이너스 2.4로 갭 하락을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 전날 또 장대 음봉 나왔잖아요. 네. 그 전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8월 2일 날 왜 이렇게 마이너스 2.4 갭 하락을 했냐는 거죠. 기억나세요 혹시? 작년이니까 딱 네. 저 때도 그 미국 고용 쇼크 나서 그때 그러니까요. 아니었나요? 우리 네. 한 연구원님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원래 실업률 발표는 네. 매달 첫째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1950년 이후로 항상 첫째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이때 실업률이 얼마 나왔냐면 4.3이 나왔었어요. 4.3이 나오니까 또 우리가 좀 기억을 되새겨 보면 샴의 법칙 이런 거 기억나죠? 딱 그것도 있었네요. 네, 맞아요.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네. 분이 얘기한 거죠. 그동안에 12개월 동안의 실업률의 최저점 대비해서 최근 3개월 평균의 실업률이 0.5% 맞죠. 이상을 기록하게 되면 기억난다. 반드시 리세션이 왔다는 네. 거죠. 그때 당시에 12개월의 최저점이 3.6이었는데 오 뭐야 4.3이 나온 거야 이러면서 샴의 법칙 그러면서 이제 리세션이 온다. 네, 그것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갭 하락한 걸 회복을 못했고요.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시초가는 이게 상상하기 힘든 시초가가 나왔었고 우리나라도 8월 5일이 블랙 먼데이가 되었습니다. 장중에 10% 빠졌던 거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 증시. 10% 이상. 하루에 10%면은 진짜 이거는 대재앙 수준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시장에 대한 전망을 잘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을 어떻게 맞춰 그리고 좋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돼 이러는데 140불에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랑 90불에 주식을 사는 거랑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석 저는 최근에 우리가 엄청 더웠잖아요. 2주 전에. 네, 맞습니다. 엄청 더웠었는데 갑자기 입추 딱 하루 전날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죠. 아침 그쵸. 저녁으로 갑자기 선선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진짜 선선해지잖아요. 조상님들의 이 예지력은 무시 못합니다. 진짜. 그리고 올 이번 달 말이면 처서가 되고 네. 네. 그러면 그게 24절기가 뭐라고 보면 되냐면 퀀트 분석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 우리 조상님들의 퀀트 분석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과거의 빅데이터 그죠? 중에서 양력, 음력에 네. 의해서 그 태양의 길이랑 네. 달의 에 의한 조수간만차 인력 이런 걸 그러네요. 보면서 그러네요. 만든 퀀트 데이터예요. 근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은 보면 우리가 에어컨을 언제 신청하냐면 정말 견디다 선풍기로 견디다 못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가 에어컨 딱 신청하면 그게 끝물이에요. 가을에 오거나 가을에 설치되거나 그러죠.
또 제일 더울 때 신청을 하려고 하면 네. 3주 걸린대요. 그래서 실제로 에어컨이 도달하고 나면 날이 선선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퀀트가 왜 중요한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주식 시장도 또 똑같다는 거죠. 왜 8월, 9월에는 그렇고 미국 시장의 나스닥 역사에서 1928년 이후로 왜 유일하게 마이너스 나는 달이 왜 9월일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네. 이 지난 8월 달에 이 쇼크가 있기 전에 7월 말에는 BOJ가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0.25가 되고 그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실업률이 저렇게 뚝 떨어지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떤 상상을 했었냐면 이때 보시면 9월 달에 이게 페드의 정책 금리거든요. 네. 그때 9월 달에 금리 인하했잖아요. 네. 비컷이었죠. 네. 지금도 우리 9월달 금리 인하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는 페드 레이트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95%예요. 네. 그죠? 똑같아요. 9월달에 금리 인하할 거예요. 근데 그때 7월 말에 BOJ는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BOJ는 금리 인상을 하는데 미국은 금리 인하를 한대. 아, 그러면 원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죠? 저금리에 엔화를 빌려서 고금리에다가 투자를 하는 건데 엔화 일본은 금리 올리고 미국은 금리 내린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실업률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번에도 똑같을 거예요. 실업률이 높게 나오니까 와 이러면 이제 금리 인하 되겠구나 그렇죠. 이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실업률이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이 급락을 하고 이런 쇼크가 있었던 부분이 방금 엔캐리 트레이드랑 다 연관이 다시 된다는 거죠. 연동이 되는 걸로 보면 그러면 되고. 지금 BOJ의 정책 금리는 0.25가 아니라 지금 0.5예요. 그때는 페드의 정책 금리는 5.5였었죠. 근데 5.5였는데 75bp 인하 해가지고 지금 여기 4.75, 4.5까지 네, 지금 4.5. 내려와 있는데 50 한 번, 25, 25 해가지고 4.5예요. 근데 지금 BOJ의 금리는 얼마냐면 0.5죠. 금리 차이가 그때보다 더 벌어졌다는 말씀이시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가 제로 금리에서 0.25 되고 네. 5.5에서 이제 시작인데도 줄어드는 거. 이거 예, 맞죠. 줄어드는 것만 보고도 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겠네 그렇게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0.25에서 0.5로 올라와 있고요. 페드 금리는 4.5인데 내려가죠. 네. 이제 4.5에서 더 내려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두려움은 맛배기예요. 그 이번에도 또 엔캐리 트레이드발 변동성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나올 수 수가 있다. 있다는 거죠. 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그러면 실업률 데이터가 최근에 보면 4.2 괜찮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뭐가 많이 누락됐네 였었잖아요. 그럼 누락됐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해보면 지난번에 4.14였다가 이번에 4.25거든요 정확하게. 네. 그러면 9월 첫째 주에 발표될 실업률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해서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는지 조정이 8월 9월 달에 오는데 뭐가 트리거가 될지 이걸 맞죠. 우리가 생각을 해놔야 돼요. 생각을 해놔야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우리가 예측보다는 대응이라고 해놓고 맞습니다. 어떤 뭐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9월 달이 첫 번째 금요일이 9월 5일이에요. 네, 9월 5일이고 여기서 다행스럽게 실업률이 4.2, 4.1 이 정도만 나오면 다행인데 네. 자 실업률은 우리가 보면 약간 경계 후행 지표라 가지고 그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신기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선행 지표격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반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업률이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말씀드리냐면 그 동안에 우리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시장이 이제 진짜 꺾인다 할 때마다 시장이 폭락할 거다 이 얘기에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안 꺾였던 이유는
너무 고용이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시장이 관세 충격, 2022년도에 페드의 고금리 충격 이래도 빠르게 다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늘 말씀드렸던 게 조정이 왔을 때마다 이 조정의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조정이 이벤트에 의한 약세장인지 네. 아니면 시클리컬 베어마켓인지 아니면 구조적 약세장인지. 근데 시장이 세게 빠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다 구조적 약세장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조적 약세장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된다. 구조적 그런- 약세장은요, 시장이 50% 빠져요. 얼마나 기간 동안이요? 그것도 1년에서 한 2년 동안 시장이 살벌하네요. 50%로 빠지는 장이고 네. 그 구조적 약세장의 대표적인 사례가 닷컴버블 깨졌을 때 나스닥이 5,100에서 1,100까지 빠져요. 2년 반 동안에 5,100에서 1,100까지 5분의 1 빠지고 토막 뭐 그거는 5분의 1 토막 났었죠. 나스닥이. 네. 자, 그리고 2008년 우리가 아는 리만 사태 있고 네네네. 났을 때 그때도 보면 지수가 50% 빠져요. 그래서 이 구조적 약세장은 2022년도 연말에도 보면 페드가 금리 뭐 올리면서 진짜 이제 내년부터 하드랜딩 온다 이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얘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게 저분은 구조적 약세장을 얘기하고 있는구나. 그러면 구조적 약세장이 오면 반드시 동반되는 뭔가가 있어요. 그 반드시 동반되는 게 뭐냐면 실업률이 급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도 실업률이 거의 6.7%까지 급등을 하고요. 리만 사태 터졌을 때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갑니다. 그죠? 그 그리고- 증시 붕괴는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그렇게 구조적인 약세장에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경기 자체도 많이 망가진다라고 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 자리에 와서 트럼프의 관세 때도 네. 이게 빠르게 올라가는 이벤트 드리번 약세장이니까 네. 이번에는 강력하게 매수로 대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말씀드릴 때 제가 두 가지를 보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가는가. 네. 실업률이 안정적이면 그 약세장은 우리가 과감하게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감하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무서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시장이 빠지면 두렵고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니까 항상 두려워서 주식을 못 산다는 거죠. 그러면 뭘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느냐는 실업률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실업률에 약간 선행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거죠. 하이힐드라는 게 투기 등급 채권하고 국채의 스프레드 차이잖아요. 네. 시장이 정말로 실업률이 급등을 하려면 회사가 망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닷컴 버블 때 닷컴 아류작들 많이 망했어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거의 7%까지 올랐고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는 리만 망가지고 많이 망했어요. 네. 우리나라 97년도에는 무슨 약세장이었느냐? 우리나라 IMF 때 구조적 구조적 약세장인 약세장, 거죠. 그렇죠. 네, 금융권의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그런 게 구조적 약세장이에요. 그러면서 대량 실업을 동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모든 많은 데이터를 보는데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데이터는 미국 주식을 하든 한국 주식을 하든 실업률이에요. 그것도 미국의 실업률이에요.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서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 실업률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4.3, 4.2였던 게 뭐 5점 몇, 6점 몇 이렇게 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 네. 실업률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점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미국 실업률 추이예요. 네. 여기서는 3%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작년 요 8월 달에 네. 실업률이 4.3을 찍었었고요. 더 장기 시계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1950년부터 2025년인데 빨간색이 페드 정책금리예요. 네네. 그리고 파란색이 실업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색 선이 다 이 리세션이 왔을 네. 때잖아요. 근데 리세션이 왔을 때 반드시 동반하는 게 실업률이 급등하는 거랬잖아요. 좋은 급등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수직 상승으로 거의 폭등해 버리네 일시적으로. 요때는 우리가 코로나 때 네. 14.8%, 요때는 모든 뭐 가게랑 상점이나 다 네. 셧다운이었으니까 그래서 실업률이 급등했던 거고요. 요때가 리만 사태 터지고 나서 실업률이 급등을 하는데 우리가 그 금리가 인하하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하를 할 때는 이 경기가
분위기가 안 좋네. 네. 이걸 느끼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보험성 금리 맞죠. 인하냐, 네. 아니면 진짜 뭐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냐. 근데 지금 두 가지가 맞물리고 있어요. 금리 이번에 분명히 하죠. 네. 9월 달 되면 곧 네. 확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9월 초에 발표되는 실업률이 이게 50bp 이나 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실업률을 보고. 실업률이 4.3을 넘어가면 네. 50bp 이나라고 하면 자 이런 일이 나왔을 때 우리가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네.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 50bp 인하야? 야 드디어 50bp 인하해 주는구나. 트럼프가 최근에도 50bp 인하해 달라고 하는데 드디어 제롬 파월이 트럼프한테 굴복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 정말 문제가 있으니까 네. 한 방에 50한다. 스마트 마니는 우리가 50bp 인하를 하면요 경제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때도 네. 처음에 50bp 인하를 단행할 때 주가가 더 빠져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이 정도로 안 좋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거는 9월 달에 이게 많이 맞물리는데 긴 추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긴 추석이 있고 추석은 10월입니다. 10월 초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네. 9월 말에 네. 이제 반영이 될 수 그래서 있는 9월 둘째 주 지나면서부터 셋째 주, 넷째 주가 추석 긴 연휴를 앞두고 회사에서는 보너스를 줘야 되니까 상여금을 줘야 네. 되니까 이 현금을 빨아들이고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통 추석 때 되면 지금 이제 삼촌, 숙모님 다 이제 좀 은퇴하시고 지출이 있죠. 이제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용돈 좀 챙겨 가시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지출이 투자자 있죠. 입장에서도 네, 네. 주식 좀 파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 전에 2, 3주는 항상 약간 유동성이 스퀴즈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만약에 이렇게 매크로 단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갑자기 페드에서 금리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우리가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위기를 갖다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면 그게 또 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큰 기회가 어떤 기회냐? 엔비디아를 140에서 90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지금은 팔란티어가 180불인데 140불, 130불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약간의 타이밍의 문제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시장이 만약에 뭐 9월 초에 실업률이 잘 안 나와서 폭락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보면은 저희는 언제쯤 이게 사태가 진정이 되는 거를 가늠할 수가 있을까요? 어차피 살 때도 싸게 사는데 적당한 타이밍에 잘 사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좀 잘 살 수 있을까요? 자리를. 사실 제 전략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시장이 울고 싶은데 뺨은 이 고용 데이터가 뺨을 때려줄 거고요. 네네. 거기서 공포감을 확대시키는 거는 페드가 50bp 인하를 단행을 하게 되면 시장이 극도로 공포에 떨게 될 거고요. 네. 네. 그러면서 주도주가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빠졌을 때 우리가 거기서 도망을 가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의 전략은 무조건 매수입니다. 무조건 매수를 하는 전략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실업률이 아까 계단식으로 그냥 빵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4.5였는데 4.7이 되고 5가 되고 5.5가 되고 이렇게 계속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급등을 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업률이 그렇게 계속 치솟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업률이 뭐 5.5를 간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닷컴 부업을 우리나라 IMF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실업률이 그렇게 5.5 이렇게 가려면요 기업들이 많이 망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업들이 많이 망하지는 않을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호들갑을 떨었냐면 실업률이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긴 해요. 안 좋게 나올 거에 대한 약간 우리가 단서를 볼 수가 있는 게 이 졸트 보고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구인구직 비율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구인구직 비율에서 제가 여기 하나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페드가 금리를 언제 인하를 했었냐면 2019년도에 금리 인하한 적이 있었죠. 네. 3번 2019년에 했었죠. 네. 세 번의 금리 인하했었거든요.
요때도 2019년도에 시장이 처음에 흔들려요. 아, 이게 보험성 금리 인하인지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건지. 2019년도에는 참고로 미국의 S&P 500의 EPS 증가율이 네. 1%였어요. 최근에 EPS 증가 괜찮잖아요. 네, 나름 한 자릿수 8% 중후반대에 나오니까. 이래 나오니까. 근데 2019년도에는 S&P 500 기업의 EPS 증가율이 1년 동안 겨우 1%였어요. 그 1%도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인해서 주식 수가 줄어들어서 그나마 1% 네.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2019년은 경제가 되게 안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왜 안 좋았을까? 2019년에도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있었고요. 중국하고의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일으키니까 미국의 기업에서 뭐야? 중국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수입하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에 관세를 때린다고? 그래서 언제 합의가 됐냐면 2020년 1월 15일 날 합의를 해요. 백악관에서 류허 부총리 오고 그때도 트럼프였어요. 하면서 30% 합의를 했는데 네. 그 전까지 그 관세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경제 안 좋아요.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페드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3번. 네, 맞습니다. 3번을 단행했는데 시장이 첫 번째, 두 번째 금리 인하할 때만 하더라도 발발 떨다가 세 번째 금리 인하할 때부터 위로 빵 튀어요. 그러면서 2019년도에 결국 S&P 500이 28.8% 상승으로 끝납니다. 네. 우리나라 시장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시장도 2019년 8월 달에 미중 무역 분쟁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안 좋았어요. 네. 저점이 8월 달에 나오는데 9월, 10월, 11월, 12월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업들이 쭉 올라오면서 플러스 7% 정도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네.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파란색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실업률이에요. 네. 실업률. 네. 그 코로나로 급등하기 전에 요게 2019년 하반기였었는데요. 실업률이 3.7이었어요. 그래서 이 실업률이 안정적일 때는 우리가 시장에서 딥이라고 그러죠. 네. 바이온 딥 해도 된다는 거죠. 빠질 때 매수하는 전략. 빠질 때 맞습니다. 매수. 네. 왜냐하면 우량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많은 우려를 얘기하냐면 이제부터 리세션 온다라는 그 얘기에 하드랜딩 온다라는 그 얘기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드랜딩이 오는 지표는 네. 실업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실업률 데이터가 요때 당시에 네. 3.7 이럴 때 네. 구인 구직 비율이 얼마였냐면 1.2 정도였어요. 지금은 얼마죠? 그러면? 지금이 1.02까지 떨어졌어요. 아, 코로나 직후에 구인 구직 비율이 일자리는 2개인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하나. 거의 2대1 비율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계속 지금 떨어져서 1.02까지 떨어졌는데 그 수준은 2018년, 19년보다도 그 수준이 낮아요. 그만큼 지금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안에 질적인 고용 시장 상황들이 썩 좋지 않다는 썩 거네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제가 와서 얘기 말씀드리는 게 지난 4월 달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준 봄맞이 대박엔 세일이니까 네. 네, 우량 주식 이게 빨리 가파르게 V자로 네. 회복할 거니까 사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강하게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반대 입장으로 이제 네. 셀인 줄라이고 8, 9월은 그냥 주식 안 하고 쉬시는 게 나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어제 나스닥 신고가 내주고 하니까 네, 너무 맞죠. 좋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너무 좋은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휴가 시즌이고 애들 방학이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식 포지션은 조금 줄여놓으시고 9월 달에 아니 이 줄였다가 시장이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현금화를 못 시키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이 9월 초에 나오는 고용 데이터 그리고 추석 전에 항상 시장의 유동성이 약간 스퀴즈되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주식을 가볍게 9월 중순까지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9월 달까지 시장의 조정이 온다라고 보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는 뭐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
4분기는 지금보다는 더 지수가 높은데 올라갈 걸로 보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게 그렇게 실업률 4.3, 4.5가 되면 또 샴룰이 얘기가 이야기 될 나오겠죠. 겁니다. 네. 네. 지금 최근에 12개월 동안 저점이 이제 9월 달로 넘어가고 하면 12월 저점이 4%가 되고요. 이 4%에서 이제 4.5를 찍는 순간 또 샴룰 얘기가 막 나올 나오겠죠.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전에 제가 요 부분을 보시면 네. 최근 이게 2022년 8월부터거든요. 최근 3년 동안에 이 보라색 선이 실업률인데 4.5로 찍은 적이 없어요. 4.5로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4.4, 4.5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시장이 굉장히 호들갑을 떨 겁니다. 호들갑을 떨 거고 그동안에 계속 빠진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기 오늘도 보니까 로버트 네. 기요사키 같은 분들도 뭐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신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예요. 네. 네. 계속 이제 지난 2월 달에도 폭락 온다. 계속 폭락 온다. 언젠가 온다. 한 번은 맞추시죠. 네. 네. 일관되게 이제 폭락 네. 온다 하시는 분은 네. 이번에 만약에 9월에 그런 고용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로 10월 달에 이래 빠지면 자, 이제 진짜 대폭락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막 망하는 기업이 있나라고 보면 망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이 실업률은 제가 왜 4.5 정도까지는 그래도 예상을 하냐면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빅테크들이 계속 사람 잘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계속 사람 자르고 지금 우리가 미국의 실업률은 4.2 이렇게만 보고 있는데 미국의 청년 실업률 있잖아요. 네. 대졸자 실업률은 3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졸자 실업률이 5.8% 나오고 있어요. 30년 만에 최악. 네, 이런 거를 보면 4.5를 터치할 수도 있겠구나. 네, 보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주식을 왜 질러야 되는지에 대한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 질러야 되는지. 우리가 그동안에 2022년에 한번 확 빠졌다가 확 빠지기 전에 21년도에 S&P 500의 PR은 23배 정도였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23배였었고 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확 빠지기 전에 PR은 22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22.5배잖아요. 네. 근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2, 4.3 이러고 있으면 PR이 23배, 25배 못 갑니다. 돈은 스마트하기 때문에 주식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PER 1 나누기 22 하면 0.45, 4 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런데 10년물 국채가 4.2, 4.3이야? 아우, 주식하면서 스트레스 받느니. 주식의 기대 수익률보다 채권에서 나올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더 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요. 채권 투자하는 게 마음 편하다. 마음 말씀이시죠? 훨씬 편해요. 주식은 위험이 있잖아요. 네. 근데 10년물 국채금리 사면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22.5배에서 23, 24 가는 걸 기대하지 마시라는 거죠. 근데 21년도에는 그래도 23 갔잖아. 네. 21년도에는 페드의 정책금리가 제로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금리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PER이 24배까지 갈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왜 연말 연초 장이 괜찮은 장이 네. 도래하냐면 자, 이번에 실업률이 위로 올라가면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이때까지 맨날 얘기했던 게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나는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에서 중앙은행이 고려하는 거는 우리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고용하고 물가잖아요. 고용하고. 아니 고용이 이렇게 안정적인데 지금 뭐 물가 잡아야지 이거였었잖아요. 네. 근데 4.3을 뚫고 4.4, 4.5가 되면 이제는 물가가 아니라 고용을 이제 챙겨야 되는 수준이 되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는 금리나 카드고 그래서 이번에 50bp를 한 번에 하든 아니면 9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12월에 해서 금리를 25, 25, 25 아니면 50, 25, 25 해가지고 한 100bp 나눠주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상반기가 유동성 랠리가 오게 돼 있어요. 또다시 유동성. 네. 네. 근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고용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관세 충격들이 이제 고용 시장에 더 반영이 돼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데 관세 충격들이 9월 달에 다 반영이 된다, 그 막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물가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고용은 망가지는데 물가가 지금보다 CPI 값이 뭐 헤드라인 기준으로 2.7 나왔는데 이게 2.8, 뭐 3.0 올라가면은 이건 또 주식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이면 연준은 손발 다 묶이는데 이런 식의 우려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사실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일시적인 금리 인하에 의한 유동성 랠리가 오고요. 네. 지금 한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이 관세 충격 있잖아요. 네네. 관세 충격은 아주 심각하게 내년 하반기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 겁니다. 아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제가 아까 절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지가 6월 22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태양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가장 더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6월 22일이 제일 더운 게 아니라 7월 말 8월이 덥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추운 날은 12월 22일이 아니라 1월 말 2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세 충격이나 환율을 플라자 합의 때 뭐 네. 환율을 조작을 하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 제이커브 얘기도 하고 하면서 네. 일시적으로 환율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나라가 좋아지냐? 처음에 오히려 더 악화됐다고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 충격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냐면 2016년 11월 9일 날 트럼프가 당선이 돼요. 네. 네, 확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2017년 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보호무역주의를 그때도 얘기했는데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2017년 우리 시장도 좋았고요. 근데 2017년에 트럼프가 어떤 공약을 했었냐면 오바마 정부 시절에 있었던 법인세 35를 20일로 낮췄죠. 감세, 세제 개편안. 그래서 네. 2017년 12월 달에 21%로 낮춰지거든요. 그 감세가 결국은 기업이 생산을 해서 비용을 떼고 남는 수익에서 세금을 얼마나 정부가 가져가는가에서 35%를 가져가다가 21%를 가져가니까 그러면 14%가 자본가의 주주의 몫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관세는 어떤 영향을 줄까? 반대예요. 반대. 관세는 누구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기업이 됐든 결국은 소비자 기업의 돈을 정부가 미국 정부가 1년에 한 300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식 시장은 그 DCF 모델이라고 그러죠. 현금 할인 모형으로 해서 미래의 10년치의 현금 흐름을 땡겨와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건데 이 미국 정부로 빨려 들어가는 이 300조가 어떻게 계산을 하나 보면 결국은 기업의 가치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영향을 주는 게 서서히 영향을 주는 게 그 비용 네. 증분하는 만큼 사실상의 주주들한테 돌아간 혜택들이 적어진다. 이렇게 적어지기 때문에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관세는. 그래서 언제 빠질 건가? 아까 제가 하절기, 뭐 동절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지, 동지 말씀드렸는데 내년 하반기에 상당히 심각한 조정이 있을 거고요. 로버트 기요사키 그분이 충격이 올 거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로 도망가 있으라고 하는데 그 네. 의견에는 제가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가 주식시장 조정이 왔을 때 비트코인은 더 박살나요. 그래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그렇게 되고 뭐 관세 영향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코인으로 도망가 있어야지 하는데 코인이 도망가 있는 안식처가 아닐 거예요. 차라리 그럴 때는 저희가 그냥 다 원론적으로 채권으로 좀 가야 되나요? 안전자산 쪽으로. 네. 금? 그래서 우리 금은 안전자산인가요? 금도 하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 연구원님이나 여기 자주 네. 나오시는 윤여삼 연구원님이 네. 채권 전문인 네. 가시잖아요. 지금 22년도에 하드랜딩이 올 걸로 생각해서 지금 장기채를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 맞죠. 미국 30년 이런 거 하셨던 분이 힘드신데 22년 말부터 23, 24, 25 고생하셨는데 내년 하반기에 정말로 이렇게 관세 충격에 의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우리 문홍철 연구원이 디플레이션 온다고 막 네.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효과가 내년 하반기에 아마 있을 거기 때문에 내년 한 3월에서 5월 정도에서는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줄이시고 그때 가서는 10년 이상 미국 국채 사시는 게 저는 괜찮은 전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표님 조금 먼 얘기긴 한데 내년 하반기쯤에는 관세로 인한 주가 하락이 크게 올 것이다라는 말씀이 구조적인 약세장이 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그 구조적 이 스트럭처럴 베어 마켓이라는 이 구조라는 의미가 네.
구조를 변경시키지 않으면 그 하락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구조조정, 우리가 그 거품을 만들었던 닷컴 아류작 기업들 싸그리 망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시장이 회복됐거든요. 네. 그리고 리만 사태 전에는 돈 장난을 엄청 쳤어요. 서프라임 그렇죠. 모기지 관련해서 네. 밑으로 CDO, CDS 하면서 월가에서 돈 장난을 치다가 그 회사들 다 망하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있는 그 관세도 그게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내년 하반기에 심각한 경제 타격이 오는 걸 보고 그때서야 관세에 대한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세율 인하라던가 뭐 네. 더 유예 철폐 이런 식의 스탠스래요. 지금 캐나다랑 멕시코한테 그런 고율의 관세를 때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 찍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를 트럼프가 그나마 좀 빨리 인지하고 올해 연말이나 이럴 때 우리 우방국들하고는 이제 관세 15% 30% 하던 거죠. 네, 이거 네. 다 없애겠어. 네, 이러면 괜찮은데 네. 그 관세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유지하면 내년 하반기가 구조적 약세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뭐 미국 주식시장도 위험하지만 한국은 더 위험하겠네요. 한국 네, 주식시장. 그래서 저는 이번에 네. 그 상법 개정이랑 이런 네. 부분 때문에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4,000포인트 가는 거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오는 장은 아니고요. 네. 이번에 9, 10월 달에 좀 조정받다가 유동성 랠리 오면서 올 연말하고 내년 초에 뭐 다시 이번에 9, 10월 달에 3,000포인트를 살짝 깼다가 다시 뭐 3,300 언저리까지는 올라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로 빠지면 그러면 한 2,600까지도 내년까지도 보면 네. 내년 이거는 내년 네네. 10월이에요. 네. 2,600 정도까지 빠졌다가 그렇게 금리도 이제 확 떨어지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많이 완화되고 그러면 내년 말부터 내후년 2027년이 저는 우리나라 시장 4천을 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뒤. 어차피 뭐 한국은 증시는 약간 시클리컬 그냥 국가니까 미국의 역풍을 피해갈 수가 없고 네. 미국이 살아날 때 한국도 같이 더 살아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대표님께서 지금 2027년까지 아주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일단은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보자면 네. 박세희 대표님의 포트폴리오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8, 9월 달에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렸다가 9월 달에 만약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할 때 매수 기회를 잡는다. 어떤 업종 섹터 쪽으로 좀 들어가면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연구원님이 쭉 훑어주셔가지고 저도 네.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우리가 그 옛날하고 저도 이제 약간 옛날 사람이죠. 94년부터 주식을 했으니까. 네. 경력이 31년 되셨다고 네. 앞서 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같은 옛날 사람이 주식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2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시클리컬의 모멘텀 플레이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 조선 사이클, 철강, 석유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경기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버릇이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선진국 시장으로 거의 바뀌었어요. 그래서 파마 리서치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캐대언 하면서 우리나라 케이팝이 글로벌 탑티어잖아요. 네,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막 20%, 30%, 40% 클래시스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 50% 나오잖아요. 그런 성장주에 대한 관심과 집중이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게 외국인이 저희 그 기관한테 벌써 10년 전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외국계 국부 펀드들 있잖아요. 네. 국부 펀드들이 한국의 운용사한테 아웃소싱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시클리컬 배팅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마켓에 대한 베타 배팅 안 한다. 그래서 알파를 오로지 우리는 알파가 관심 있는데 엄청 어려운 요구네요. 네. 그 알파라는 게 시장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 잘 골라서 투자를 하는 우리는 그것만 관심이 있다라고 이미 10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제는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회사
그게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불닭볶음면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인이 먹는. 삼양식품. 네. 그러면 워런 버핏도 그렇고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샀고 애플을 샀던 이유는 경기 민감 시클리컬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네,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져도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마시고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져도 애플 아이폰 쓸 거니까 네. 네,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조방원 뭐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조선방사는 뭐였나 보면 이게 그냥 2, 3년 경기 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조선 모멘텀은 20년 만에 온 이 조선의 교체 사이클에 미국의 해군을 그렇죠. 복원시킨다라는 그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딱 맞닥뜨리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조선이 계속 OP 마진이 계속 회복하는 흐름인가를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최근에 조선 방산 다 외국인이 사서 올린 네. 거거든요. 그러면 걔네들이 왜 이런 주식을 살까? 시클리컬 배팅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구조적인 변화 이런 거에 네. 베팅한 겁니까? 구조적 성장에 배팅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4분기에 이번에 조정받았을 때 사야 되는 주식은 네. 보통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장이 끝날 때까지 주도주는 죽지 않는다. 네, 맞죠.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번 장의 끝은 내년 5월이에요. 이번에 8, 9월에 한번 겁을 확 주겠지만 네. 이번 장의 끝은 내년 5월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시장의 주도주였던 조방원, 뭐 피부 미용, 엔터 이런 거는 내년까지 가는 그림이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붙는 새로운 이제 테마가 뭐가 될 건가? 아까 바이오 약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네. 작년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알테오젠, 파마, 그 펩트론, 네, 잘 리가켄 나왔죠. 바이오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 바이오는 이 금리랑 굉장히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50bp냐 25bp냐 이 금리 인하 자체가 바이오에 불을 이제 기름을 부을 건데 벌써 오늘도 바이오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맞죠. 왜 바이오가 움직이지? 어제 CPI 나오고 금리 인하 확률이 확 올라갔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바이오가 빵 튀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올해 4분기 내년 1Q에는 바이오가 좀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이제 많이 물려 계시는데 2차 전지가 최근에 보면 미국만 지금 역성장이고요. 유럽하고 중국하고 한국조차도 전기차가 30% 이상 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캐즘이 끝났나? 예, 요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조적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구조 조정은 많이 이루어졌나? 이를 봐야 돼요. 네. 구조적 이차전지 산업 내에서. 네. 산업도 보면 구조적 성장하는 산업이 있고 구조적 약세장에 들어간 산업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2년 동안에 2차 전지는 구조적 약세장에 사실 들어갔던. 그냥 구조적 약세장에 들어가면 조정은 무조건 마이너스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80% 빠진 거예요. 거의 7, 80%. 그러면 이 구조적인 부분이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구조 조정이 좀 많이 이루어졌죠. 많이 이루어지고 중국 정부가 최근에 리튬 생산 이런 거에도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리튬 가격이 한 10월까지는 이제 반등이 들어오고 전기차도 어느 정도 팔리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공매도도 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는 2차 전지 쪽도 좀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이런 쪽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 중국 소비 소비자. 관련 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는 딱 바로 중국 소비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난 2019년 그 전에 한국에 들어오던 관광객 수가 뛰어넘었죠 지금. 네. 예, 이제 월별 관광객 유입 수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고가가 중국 요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신고가가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네. 도대체 이 케이팝의 나라에 가보고 싶은 거죠.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고요. 여기에 이번에 중국 무비자가 있었던 거죠. 네. 네, 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
그 경주에서 에이펙 있잖아요. 근데 에이펙에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에 2017년인가 이후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오셨거든요. 안 오셨는데 이번에 방한할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9월 말에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여부를. 네, 그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큰 모멘텀이 남아 있으면 주가가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9월, 10월 조정장에는 만약에 그런 시 주석의 방안, 만약에 이런 부분도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 중국 소위 말하는 이 그동안의 중국 소비재들은 네. 내년 초까지 또 하나의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알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국내 성장주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9월 달에 박세익 대표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네. 모시고 시장 흐름 어떻게 좀 흘러가고 네.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달마다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그럼 10월 10월에 초로 하겠습니다. 네, 10월 초에 제가 딱 그 확인 연휴 끝난 직후에 네, 찾아뵙는 연휴 끝난 걸로 직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셨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